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닷새 동안 총 16명이 검증 대상에 오르는데 민주당은 후보자 전원 임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청문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부터 국회가 검증에 나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는 총 16명입니다. 당장 내일 강선우 여가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권오을 부훈부, 안교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청문회를 치르고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 금요일에는 행안부 윤호중, 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릅니다. 네, 신경희 기자, 지금 후보자들도 전방위 방어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측은 표절 논란에 대해 지난 7일 국회에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이 후보자 측은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검사 결과 유사도는 13%로 확인돼 다른 논문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주변에서도 반박 증언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밝힌 김모 씨는 SNS를 통해서 장관 지명 소식을 접하고 진심으로 기뻤다며 출처 모를 화살들이 쏟아져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피해자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혹에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뻔뻔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줄줄이 시작이 됩니다. 후보자 논란에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청문회 슈퍼위크가 펼쳐지겠습니다. 청문회 전국의 쟁점부터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특검 수사까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 공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건데 먼저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 두 논문이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작성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논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의 실험이지만 각기 다른 변수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결과도 의미도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게 이제 조명의 면적이나 아니면 그 조도 연출 변화에 따라서 한 논문은 불쾌감 평가, 한 논문은 피로감 평가예요. 이걸 국민이 어떻게 볼까요? 예컨대 그 실험 설계도 똑같고 결론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고 피로감 평가와 불쾌감 평가 이게 각각 다를까요? 그래서 원래 2015년도부터 교육부에 중복게재 금지 연구 기준에 보면 하나의 연구로 충분한 경우에는 나눠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 하나의 연구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글쎄요. 일반인 시각에서 볼 때도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또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늦은 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진즉 이런 식의 해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해명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제기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 작성을 주도했기 때문에 제자 논문과는 별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전체적인 해명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의혹과 문제 제기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적으로 오타가 난 부분이 그대로 실려 있는 부분이라든가 누가 봐도 그대로 베껴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나올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확대 과장되고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보자의 오늘 그 의견서를 보면 이제 왜 그런 논란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단 소명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중복게재 문제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이게 전문가들 시각과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연구 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변수를 적용해서 감정의 영역과 실제 피로감이 달리 연구될 수 있다고 한 측면에서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자 논문 관련해서도 이게
국가 연구 과제를 용역받아서 같이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당연히 그 지도 교수가 주된 연구자가 되니까 제1저자로 등록을 하고 그 연구에 같이 참여했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당연히 1저자로서는 이제 본인의 명의를 쓰는 거고 본인이 주도한 연구다. 일단 이 정도의 해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단순하게 제자 논문 가로채기 네. 또 이 그 중복계제 자기 표절이라고 단순화시켰던 이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저 부분은 소명 자체가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이제 공동 저자로 올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1저자로 이진숙 후보자 올라간 부분이요. 이게 먼저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먼저 작성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 작성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저 해명대로라면 그러면 제자들이 이진숙 후보자 지도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건가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저것은 제자의 논문 작성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렇다면 지도교수는 그 제자의 논문 표절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다 인정해 준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섞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더 납득 안 가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그 소명 간단히만 더 붙이면 그 해명에 또 추가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실제 이 표절률을 검증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카피킬러가 있죠. 예, 카피킬러. 여기에 돌려봤을 때 이게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 건데 실제 한 13%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는 45%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챗 GPT로 돌려서 뭐 70 몇 프로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43%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카피킬러에 의해서 본인이 검증한 결과 13%라는 거고 이 충남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에서 관련 논문들에 대한 검증을 했었고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으니까요.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이미 그 해명이 나왔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카피율을 검사하는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가 다음 있잖아요. 논란은 좀 KCI 같은 걸로 하면 또 다른 율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카피율이 나오는 거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일단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따르면 13%의 유사도를 보였다. 이게 본인의 해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16일에 있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공방이 오고 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을 향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는 국정 발목 잡게 하지 말라면서 직격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날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 잡기용 정쟁의장이 아닙니다. 국힘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계속 묻지마 발목 잡기만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도 전혀 문제 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후보자가 의혹 소명에 나서고 있는데 민심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요. 해명이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좀 전원 통과를 목표로 했는데 이런 기류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글쎄 뭐 기류 변화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게 쭉 패턴을 보면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어느 시점에서 그걸 사실로 단정하고 위법 내지 부적격 후보로 그 지명철회나 사퇴를 계속 주장합니다. 아직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소명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은 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국민들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았고 후보자의 서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 본인이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수용하지 못하면 임명 못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진성준 위원장의 입장은 뭐 민주당이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후보자가 언론사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그런 전직 보좌진들을 향해서 어떤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어요.
그러게요. 그 뭐 어떤 내용으로 법적 조치할지는 모르겠는데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강선호 의원이. 네. 근데 그 허위가 어떤 게 허위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보좌진한테 맡겼다는 게 허위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 공항 보안구역까지 의전을 좀 와달라고 한 것이 허위인지, 네. 또는 백화점에 뭘 사달라고 한 것이 허위인지, 아니면 변기 물 새는 거 얘기하면서 고쳐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 허위인지, 뭔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던 부분, 변기 관련 부분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만약 그 허위가 아니라면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회 보좌진이거나 보좌진 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뭐냐면 여의도 대나무 숲이에요.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죠. 다른 데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얘기하겠다? 글쎄요. 그럼 여의도 대나무 숲은 전부 다 실명제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뭐 전직 보좌진들을 향한 법적 조치 예고는 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공식적인 뭐 자료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실제 그렇게까지 할 일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본인은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여당 인사청문 위원들에게 전달한 정도의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게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주장이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장되고 확대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지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라든가 본인의 충분한 소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그걸 갑질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몇 가지 나온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백히 우월적 지위, 의원과 보좌관이란 지휘관계에서 발생한 사적 업무에 대한 부당한 지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선호 후보자는 인사청문관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 있나요? 네. 반박해도 되나요? 네, 하시죠. 근데 이제 허락받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피해 입은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쳐요. 그럼 그분이 의원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어디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목격한 사람이거나 그걸 전해드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느꼈다면 당사자가 얘기 안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뭔가 변명을 시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고소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나? 물론 그 당사자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전선을 키우는 부분이 저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공당의 특히 여당의 국회의원이 대하는 태도가 좀 아쉽다,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게 말대말 공방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해명하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은 전직 보좌관 2명에 의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뭐 내부 갈등이나 근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화제가 됐었던 게 보좌관 46명이 면직됐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46명이 아니라 28명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짚어드리고 이렇게 논란이 오고 가는 상황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추천에 대해서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아첨도 적당히 해라 이건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처음에 인선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분이 인사위원장이잖아요. 비서실장이라는 분은 이제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선을 결정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야죠. 처음에 인선할 때 모르고 인선했지만 지금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 과정을 지켜보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뒤따르는 문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은 좀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던 김태효 정부과 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서를 직접 목격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진술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7월 31일 회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김태효 전 차장뿐만 아니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동석을 했고 줄 소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원 특검 조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향후의 전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해병 특검이 가장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될 사실은 2023년 7월 30일에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 경로 이후에 수사 결과가 바뀐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됐는지입니다. 네.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서 그 당시에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회의 이후에 이첩 보류를 하고 이첩된 것을 다시 회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결과가 바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단장은 이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그때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되는 이 거꾸로 된 전개가 이루어졌는데 그 출발이 그 7월 31일 대통령의 경로이기 때문에 이 경로는 경로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경로 이후에 그렇게 사건의 실체가 바뀌는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돼서 이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는지 그리고 이 사단장 9명에 어떤 식으로 관여됐는지 결국에 이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됐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가 될 것이고 그날 그 현장에 있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그 밑에 공직자들 지금 등장한 이런 분들 김태효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역시 공범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특검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수사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런 행위들을 했어야지만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직권남용죄 구성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이첩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물론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록을 회세우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그렇게 어떤 지시를 했다고 쳐요. 근데 지시 내용이 뭐 국방부 장관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지시를 해요. 이건 직권남용이죠. 그런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생각보다는 구성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좀 짚어보면요. 김 여사도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마칠 걸로 알려졌는데 이 특검이 언제쯤 김 여사 소환할까요? 그 특검의 어떤 수사 전략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15개 수사 대상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태균 관련 의혹 사건들은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특검이 이첩받은 상황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만 확인하고자 하면 당장 소환해서 조사해도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불거진 사건이 이 소위 말하는 집사 게이트 이 관련돼서 이제 초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의 어떤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인데 권력형 비리 사건이고 관련돼서 기업과 연계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 수사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좀 보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중요 사건에 대한 이 주변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후에 아마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점을 잡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 당뇨와 눈 합병증 등으로 식사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일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걸로 전해졌어요. 특검팀은 뭐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 구인할 수 있죠. 그리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은 뭐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실제 보석과 구속적부심은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정말 안 좋다 그러면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죠.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을 찾은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러 관계 심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전달되면서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서로를 반기며 포옹합니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불렀고 라브로프 장관도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직접 접촉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차기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수락한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초대 관련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날 만남은 북한이 지난 1일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개장한 강원도 원산에서 이뤄졌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вот мы находимся на прекрасном курорте Вансан, что на повестке дня должен стоять вопрос о авиасообщении с Владивостоком, может быть, с Хабаровском, да и паромные сообщения.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원산 관광지구 개장 이후 첫 외국 손님이라고 하자 라브로프 장관은 앞서 원산 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던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를 가리키며 첫 손님은 대사였다고 답하며 웃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도 3시간 넘게 대화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한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까지 방북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알아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노림수부터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북한 드라마 소식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죠. 북한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두 나라 관계 발전과 국제 현안 문제들,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두 나라 양국 지도부의 그 우중을 소통하고 의견을 자주 교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Президент передает вам самые горячие приветы,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с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и очень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с вами в самые ближайшие дни. 네, 러시아 측에서 공개한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김정은이 웃으면서 두 손으로 라브로프 장관은 오른손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을 러시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접촉을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는데 차기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예, 차기 러북 정상회담이죠. 예. 북러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은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때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많은 나라의 정상들을 초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에서 승전을 기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라브로프 장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한 것은 뭐 김정은 만난 건 뭐 예방은 한 거지만 작년 6월 달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그게 사실 뭐 동맹 조약을 얘기를 하죠. 예.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조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장관 회의, 다시 말하면 전략 대화를 개시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1차 회의가 있었고 예. 이번에 라브로프 장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두 번째 전략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소통의 중요성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상회담은 이미 작년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을 했고 또 김정은이 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시기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시기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멀리 모스크바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다시 말하면 평양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시일 내라고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 측에서도 언제 정상회담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 만남이 평양이 아니라 강원도 원산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좀 이례적인데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 복합적인 의도가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쟁, 침략 전쟁에 지금 북한도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만남으로 해서 그걸 좀 희석시키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군사 밀착을 좀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똑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제 뭐 원산 갈마지구 공개를 했는데 최근에 완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회담 각 나라에서 이걸 이제 보도를 인용을 하게 된다면 이게 홍보 효과도 있고요. 더군다나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왔으니, 주무장관이 왔으니 이 기회에 러시아 관광객들 좀 많이 유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7월 1일에 개장을 했잖아요. 물놀이가 가능한 그런 복합 리조트 시설인데 첫 러시아 관광객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원산 일주일 여행 비용이 248만 원 정도인데 이 비용이 상당한데 이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까요? 이제 관광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가까운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국민 정도가 되겠죠. 러시아와는 밀착하면서 작년에도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하긴 했지만 그게 인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정말 대규모의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오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48만 원이면은 지금 러시아 국민의 1인 봉급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비용이 정말 모스크바에서 오는, 사실 모스크바가 큰 도시니까 온다면 거기서 와야 많이 오는데 아마 아까 지금 자막에서도 하바롭스크나 브라디보스톡 가까운 극동 지방에 있는 이 러시아 국민들이 오는 인원이라면 아마 많은 인원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또 눈에 띄는 북한 소식도 짚어볼게요. 북한 조선중앙TV가 2년 만에 선보인 신작 드라마가 최근에 종영을 했는데요. 과거 드라마들이 체제 선전 목적이 강했다면 이번엔 청춘 로맨스가 있고요. 미남 배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수고했어요, 여보.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뭐. 우리 용두길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조신을 잘해주길 바래요. 어머니가 승인을 했다는데. 아니, 내가 승인 못해요. 왜? 뭐 때문에? 왜? 제발 더 이상 난 괴롭히지 마라. 경미, 거짓말 그만해. 여전히 날 사랑하는 빛이야. 두 심장 다 타버리기 전에 판을 내자. 네, 짧은 시간이지만 몰입이 확 됩니다. 이 희노애락이 다 담겼는데 보시겠지만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MZ세대들의 이 데이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여기서 김정은의 깊은 고민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이 2023년부터 남북 관계를 차단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차단이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는 교전국 관계고 주적이고 그다음에 제1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북 간에 연결된 모든 물리적 그 연결고리를 다 차단해 버렸거든요. 그 주 이유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의 MZ세대들의 남한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쪽으로부터 불러오는 한류,
그거 북한에서는 남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남풍, 자본주의풍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3대 악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도 남쪽의 드라마나 남쪽의 음악이나 남쪽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거 처벌하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네. 처벌한다고 안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 북한의 드라마라든지 북한의 예술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유교적인 전통 문화입니다. 남자가 앞치마를 메고 밥상을 차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예. 북한 분위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어디서 배워갔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 배워간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그렇겠네요.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여성들이 북한 남자 배우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젊은이들이 지금 북한의 드라마나 북한의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갈 수 있도록 과거에는 체제 선전 위주 그다음에 전통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내용으로 했다면 이제는 보다 좀 개방적이고 그런 내용으로 함으로써 북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김정은 정권도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린 남자 배우 보면 현빈 닮은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남자 배우에 대해서 정말 열광하는 북한 여성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배우나 가수들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김정은도 그런 변화가 없이는 체제와 정권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외형적인 변화만 가지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러시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의 군대를 보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걸 영웅으로 미화시키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고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사는 그런 여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외형적인 이런 변화만을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정권과 체제를 공고히 해서 김정을 정말 원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다음에 김주의 4대, 5대로 이어지는 김씨 정권의 영구화, 이건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거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계를 좀 돌려보면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도 문화적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어떤 유화적인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런 그 문화적 교류의 재현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오게 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우리와 교류 또는 대화에 호응하는 것은 북한 내부가 굉장히 절박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 배가 부릅니다. 등도 따뜻합니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남북 대화가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면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늘 아쉬우면 대화에 나왔거든요. 절대로 안 나간다고 그랬다가 언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노력은 하되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정세 변화가 있어야 남북 대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의대생 단체는 어제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도 내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복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살인적인 폭염에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마땅히 더위 피할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이나 동네 경로당으로 향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여름나기를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모두 창밖을 바라봅니다. 언뜻 보면 카페나 휴게실 같지만 이곳은 인천공항 5층에 있는 홍보 전망대입니다. 이곳 홍보 전망대는 24도로 바깥보다 10도 가까이 낮은데요. 이착륙하는 비행기도 직접 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시원하고 볼거리가 있고 여행객들은 잘 찾지 않아 앉을 공간도 넉넉합니다. 심심하잖아요. 시원하죠. 누가 뭐 온다고 뭐라고 안 하죠. 그리고 여기 또 앉을 데 많죠. 65세 이상은 공항철도 요금이 공짜다 보니 공항과 바캉스를 합쳐 공캉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노인네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저축하고 와도 열차도 시원하고 여기는 시원하고. 멀리 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에겐 동네 경로당도 최고의 쉼터입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시원한 곳에서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 시원하죠.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밥도 집에서는 못 먹는데 경로당에만 왔다면 밥 잘 먹어져.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실내 쉼터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보는 앞으로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 해안에 최대 150mm,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전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4도까지 오르겠지만 광주 30도, 부산 29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이어지면서 심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3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